자,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분들의 깊은 생각을 들어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반복되는 밀실 쪽지 예산입니다. 이 쪽지 예산, 밀실 예산 좀 막을 방법 없을까요? 다들 문제라고 하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2개를 준비했는데 그 사이 패널 4분께서는 생각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해찬 268억, 김성태 500억. 이분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실세라고 불리죠. 두둑히 챙긴 실세 예산이다. 실세들이 챙기는 이른바 밀실 쪽지 예산 구태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 내용 좀 자세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세종 챙기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9호선 관련해서 뭐 정부 지원이 안 되는데 우회증에 그랬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이른바 예산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은 국회의원들 다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챙겼다. 이렇게 내용돼 있고요. 옆에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번 예산은 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늑장 예산. 날짜를 넘긴 거죠. 늑장 예산 와중에 지역구만 챙긴 여야 지도부다. 그래서 방금 보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슬그머니 오른 부분과 특정 경비 등등등등 포함하면 연간 2천만 원가량이 오른 셈이다. 이런 데는 참 합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개의 기사 내용을 봤는데요. 일단 4분께서는 생각을 적어주시는데 제가 중간중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거 자꾸 되풀이 될까요? 그리고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윤기찬 변호사부터 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마 해당 지역구와 연관되는 사업에 예산을 더 배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제 지출 예산의 경우에 그 항해 그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늦어진 예산의 경우에는 사실 기재부 장관이 참여하지만 실제로 해당 소관 부처에 증액된 부분만큼의 타당성 검사 절차가 사실상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소관 부처가 그런 절차가 좀 삽입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미실 또는 쪽지 예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조금 더 오픈해가지고 절차를 좀 약간 백을 시키든가 늦어지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자동부의 제도를 사실상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다소 뒤로 가든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증액되거나 그 비목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타당성 검사 절차를 좀 거치도록 지금 상임위원회 통제만 받도록 돼 있지 소관 부처 행정부의 통제는 안 받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윤기찬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저렇게 지역구 예산 챙기는 건 지금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차라리 양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리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모든 의원들이 사실상 그 뭐 지역구의 어떤 예산 배정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것이 전체 예산 배정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죠. 이런 부분 절차적 정당성을 좀 거치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김창룡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들어보고요. 추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은요, 국민의 대표일까요? 지역민의 대표일까요? 바로 그 점을 저는 일단 적었는데요. 쪽지 예산 보시다시피 제가 쪽 적어놓은 것은 쪽지 예산은 국회의원의 쪽을 팔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쪽지 예산은 이게 좀 방송에서는 적합지 않은 아무튼 표현은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가. 저는 그것이 만약 국회의원 전부가 이런 식으로 자기 쪽지 예산을 들이대면 국회 예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쪽지 예산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은 예. 이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라든가 예. 일부 또 그 예결위 예.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예. 저는 일종의 이것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보기 때문에 저는 예. 국회의 권위와 예. 신뢰를 저버리는 예. 이런 용어 자체를 저는 없애줘야 된다. 예. 불가피한 현실은 이해를 하나 예. 그러나 우리가 수준 높은 국회를 가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예산, 예. 투명한 예산, 공정한 예산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왕 제가 말씀을 예. 드리고자 하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봤더니 예. 지금 보면 예산이 예결위하고 상임위에서 이중으로 논의하고 심의하는데 예. 이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역할 분담이라든가 예. 오히려 시간을 끄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현행 법으로 보니까 60일간 예.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건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충분히 해야 되는 그래야 이런 졸속 예산 이런 문제를 벗어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첨가하고 싶은 예. 것은 이 예산을 두고 늘 말씀이 많은데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국민도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예산 심의 이런 것들이 좀 더 국회의 문을 넓히고 국회의 권위를 좀 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무석 이사님께서는 두 가지를 쓰셨는데 일단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 국민의 대표입니까? 지역민의 대표입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국민의 대표를 지역민이 뽑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 이중적인 위치가 있습니까? 이중적 성격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죠. 예. 여기에 이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지 않는 국회의원은 예. 상당히 무능한 국회의원.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국회의원은 상당히 유능한 국회의원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뭐 200억이니 500억이니 하는 건 예. 정부의 기존 예산안 예. 플러스 더해진 얼마, 겁니다. 예. 마이너스 얼마거든요. 예, 예. 대부분은 마이너스고요. 예. 실세들은 플러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으로부터는 그 격렬하게 비판을 받지만 예. 지역구 주민들은 예. 정말 우리 국회의원 힘 좋네, 능력 있네, 유능하네, 중앙 무대에서 통하네. 예. 이제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 손해 볼 게 있고 두 번째는 예. 여야의 실세들은 항상 그 시기에 같이 그 예산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예. 많은 예산을 따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야 간에 있어서의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할 때는 예. 서로가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예산을 정액한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서로 문제를 안 삼는군요. 비난을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언론에 나면 날수록 그리고 욕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 지역으로부터는 칭찬과 칭송이 높아지는 예. 이러한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예. 그래서 상설 예결위를 구성해서 예. 차근차근 정부와 함께 예. 예를 들면 지금 4월에는 그 기재부가 이제 본격적인 예산 초안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국회하고 협의를 하고 9월 정도에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국회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국회 내에 전문위원들이 하거든요. 이 과정들이 말 그대로 정부와 국회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이걸 막판에 몰아서 항상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최영선 의원님, 이른바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문제는요.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깎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깎은 부분이 꼭 필요한 분야였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방금 실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세가 되려면 가장 큰 권력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인사권과 예산권인데 지금 국회가 예산권을 짚고 있거든요. 이 예산권은 그 남용을 했을 때 국민의 세금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라든지 법률에는 예산권을 견제하는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삭감은 할 수 있으되 마음대로 정액은 못하게 해놨거든요. 헌법에서도 국회가 정액을 하려면은 정부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정액안은 정부가 짜야 됩니다. 국회 내에서도 만약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액을 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쪽지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은 예. 이런 절차들이 다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김영란법에 규정된 청탁금지법에도 위반이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앞서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예. 사실은 어느 분들은 이 짬짬이 예산의 정액을 한 사람에 대해서 실명제를 도입하자 그러는데 예. 실명제를 도입하면 그 사람들만 좋습니다. 나 이렇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하고 지역구에 가가지고 선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말 동안에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자신이 예산 따냈다고 문자 보내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실명제는 예.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고 예. 오히려 이런 헌법, 국회법, 김영란법 위법에 대해서 예. 저는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수사를 할까요? 수사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에 이런 정액된 예산 중에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상위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예. 불법이다 예. 하는 이 보고서라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뭐 답답한 마음에서 해보는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방법, 그런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양무석 이사님.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모든 예산은 예. 그 녹음 녹화하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록을 남기면 부분들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보 공개 요구를 하잖아요. 예. 정보 공개 요구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상임위 단위까지는 이 동영상으로 예. 촬영을 해서 국민들이 예.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저장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소위원회 이번에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소소위 소소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동영상이나 자료 공개, 뭐 심지어 녹취록도 안 남기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충격적이고 쉬운 방법은 하나하나 다 촬영을 하는 게 맞는데 예. 그러면 예산이 진척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어. 더한 밀실에서 일어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도 정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 하나, 법제 하나를 바꿀 때 예. 수많은 토론회와 합리적인 예. 논쟁을 해서 하나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처럼 예산도 확정할 때 예. 수많은 토론회를 거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 상설 상임위가 있어야 되고 그 상설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1년 내내 다뤄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에 이런 약간 밀실, 쪽지 예산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 중은요. 올해 예산이 470조에 이르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는데 뭐 기껏 몇백억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너무 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살짝 좀 듭니다. 자, 이번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손학규 대표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런데 단식 손학규 마지막 승부수 통할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돼야 단식 풀겠다. 당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찬 변호사. 어떻게 좀 풀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예. 뭐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인식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이제 문제였죠. 내용이 예. 문제였고. 예. 근데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예. 손학규 대표께서 단식하시는 이 측면이 예. 당리가 너무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면 사실 예. 당을 지키기가 예. 당이 존속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따라서 그 시점이 너무 좀 임박해서 이런 일이 시작돼서 이 부분은 좀 아쉽고요. 장기적 과제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금방 뭐 뚝딱 해가지고 100% 연동형을 가자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단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예. TF를 초당적 전에 TF를 뿌려서 아마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선 의원께서는 손학규 대표의 단식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한다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SNS에 돌았던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곧 발표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손학규 징크스를 언급하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손학규 대표가 뭔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는 예.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 어떤 손학규 대표의 결단을
유야무야 시켜버리는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과연 손학규 대표가 뭐 취지는 이해하겠지만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과연 쟁취할 수 있을까? 거대 여야 두 정당을 이해관계와 다른 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좀 회의적인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단식은 하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이번엔 시간이 좀 남아서 경제 관련 기사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분 사진이 있죠? 장하중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런던 특파원, 영국에 있는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가진 기사가 나오는데 중앙일보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하준,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여기 보면요. 투자, 신기술 부족, 주축산업 붕괴, 심각성 인식하는 게 해결의 첫걸음인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이분 굉장히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김찬현 교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 저도 이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예.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 인상 이런 방향은 맞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나 신기술 이런 부족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질이 약화됐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다 이런 정도로까지 심각한다는 이 표현을 했는데 학자니까 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정도로 봤습니다. 자니까 얘기할 수. 여기서 좀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사촌 사이입니다. 근데 둘 다 이제 경제 쪽을 공부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요. 장하성 사촌, 우리는 방법이 다르다. 아까 생각이 다르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좀 더 보죠. 역시 경제 기사인데요. 빚 좋은 개살구 국민소득 3만 불이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는데요. 내용 측면에서는요.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수출은 반도체 편중 불평등이 심화돼서 3만 불이긴 하나 빚 좋은 개살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까지 한파가 이어지지만 차차 기온이 올라 영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